안녕하십니까. 미래지경제연구원 지배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조금 발음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사회자분들이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왜 일본 경제를 얽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90년대에는 일본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벤치마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아시다시피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위축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업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을 볼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와 일본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시사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일본이 저출산 인구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저성장, 저출산 이런 문제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먼저 경험했던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과제들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경제나 우리나라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다음으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국가들도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이런 타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의 사례가 참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순서는 일본 경제의 최근 흐름과 장기 불황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언론에서는 많이 접했습니다만은 아베노믹스 최근에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특징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일본 경제나 일본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일본 기업을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 기업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부품 소재라든지 포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분야의 일본 기업들이 어떠한 조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기 불황 구조 속에서 아베노믹스가 나오고 일본 기업의 전력이 작용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일본 경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경제는 최근에 상당히 이제 회복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사실상 한 2% 정도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 전년 동기비 성장률이 11.7 기준으로 한 2.1% 정도의 성장세가 나타났고 여기에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경제의 추이를 보면은 특징적인 거는 아베가 등장한 것이 2012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아베노믹스의 기대로 인해서 13년, 14년에 큰 폭으로 성장세가 회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론에서 그렇습니다만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성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4년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베노믹스를 또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계 측면에서 소비를 줄이면서 경제가 위축됐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회복세가 지속되다가 최근에 세계 경제도 회복되면서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아베노믹스가 등장한 이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그때의 기조는 아베노믹스가 지향하고 있는 2% 성장, 2% 물가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한 2%는 어렵지만 한 1%대의 성장률이 한 1%대의 물가 상승률로 한 절반의 성공으로 거둬도 괜찮지 않냐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만 최근의 실적은 그것보다 조금 좋아지고 있는 2%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 있던 것이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2% 물가는 안 되지만 한 1%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재간 경기를 보시면은 일본은행에서 단기 경제 관측 조사 이것은 기업에게 경기가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지수화해서 나타내는 표이기 때문에 시계열로 계속 확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상을 잘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일본 기업의 재간 경기는 아베노믹스 이후에 계속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상당 기간 동안 보시면은 대기업의 제조업체하고 대기업의 비제조업체가 주도를 했고 중소기업으로까지 경기가 실감이 가지 않았다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엔저가 진행되고 일본 기업의 수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특징을 보면은 대기업들이 수출 물량을 그렇게 늘리지 않고 수익성을 높이는 그러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중소기업에게 이제 하청을 주거나 납품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도직에 행복했던 것이 최근에는 소소히 이제 중소기업으로까지 경기가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일본의 고용 사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일본에 취업을 하는 경향이 좀 고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배경은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대학 졸업생층은 한 95%, 97%가 취업이 1년 안 되고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완전 실업률은 거의 한계치라고 할 수 있는 2%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균형 실업률,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게 결국 마찰적인 실업, 작사직을 위해서 마찰적 실업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한 균형 실업률의 경우에는 한 3%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2%대로 떨어진 실업률은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는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업률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베노믹스의 경제 성장 이후의 추이를 보면은 상당히 미약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장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것이 실업을 줄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종합적으로 보는 GDP 갭. GDP 갭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의 비중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 GDP라는 것이 많이 배우셨지만은 결국은 자본, 기술, 생산성이죠. 그리고 노동, 생산 요소가 풀 가동을 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GDP, 실제 GDP는 아니죠. 그것을 잠재 GDP로 보고 실제 GDP는 결국은 수요라고 할 수 있죠. 현실의 수요가 얼마나 소비하고 투자를 하고 또 건설을 하고 공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높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높으면 수입을 하죠. 국내에서 공급을 못하니까 수입을 하기 때문에 또 공급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라고 할 수가 있죠. 장기 불황이 되면은 결국은 일본의 경우는 이제 GDP 갭이 80년대에 플러스였다가 수요 초과,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았던 시기가 갑작스럽게 장기 불황과 함께 공급 초과, 수요가 부족한 시기가 됐죠. 그것이 한 20년 가까이 되다가 조금만 이제 여기에는 이제 고이즈미 개혁 때 일시적으로 경제가 좋아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리만 쇼크로 디플레이션 압력, 공급 부족, 공급 타임 압력이 발생하고 최근에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2017년 들어서면서 드디어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지고 수요가 많아지고 가임 공급 시대가 완화가 되고 가임 공급이 되면은 결국은 물가가 하락하죠. 공급이 많으니까. 그리고 수출이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디플레 압력이 있지만 그러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본 경제는 굉장히 고용도 잘 되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완화가 되고 성장세도 미약하지만 장기가 되고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GDP의 성장주의를 보면은 과거의 경기 회복기를 비교하면은 60년대, 70년대의 고도 성장기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낮은 것은 물론이와 지난번에 이제 고이즈미 개혁 때의 현재 회복세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화 아베노믹스 경기가 아마 고이즈미 경기를 능가해서 저도 재장의 경기 확장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회복의 레벨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뭐니 해도 이제 장기 불황 20년 동안 겪어왔던 그러한 후유증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 불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고 그 논쟁에 따라서 초반도 다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해냈다고 할 수가 있고 지금도 아베노믹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 불황의 원인에 대해서 논쟁을 보면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불황이 발생하는 것이 결국은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재 성장률하고 실제 성장률의 로직에서 보면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불황이 생긴다. 이런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주류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전 수요의 부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많이 조금 듣기가 어려웠나요? 그것은 리플레이션 합파라고 하는데 결국은 아베노믹스를 가장 중요시했던 게 디플레이션 압력의 개선, 전수요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집어냈죠. 돈을 많이 집어내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겠냐. 이렇게 본 것이 하나의 처방이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으로는 해결 안 된다. 결국은 문제점은 잠재 GDP, 공급의 구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조 개혁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구조 혁신파의 주장이었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쉽게 해결 안 되는
쉽게 말해서 전수요 부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경기 이럴 때 구조조정하면 안 돼. 이렇게 하죠. 구조조정하면은 실업이 많이 나오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위축되게 됩니다. 다만 구조혁신을 중시하는 사람은 불경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산업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현 시점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잠재 GDP 공급 구조가 개선되면서 경제가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 아베노믹스는 어떤가 하면은 이 두 가지를 그러면은 짬뽕해서 써보자. 네, 정수요도 늘리고 구조혁신도 동시에 하자. 이런 부분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쉽게 해결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경제 최근에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그림자로 작용하고 있는 장기 불안이라는 게 어떤 현상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아직까지 일본에 남아있고 또한 세계 경제 측면에서도 차기 초성장 구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일본 경제 장기 성장 추이를 보면은 80년대 바블 경기를 포함해서 한 4%, 5% 가까운 성장세를 지속했던 것이 갑작스럽게 1%대로 떨어지면서 곤두박질을 하다가 최근에는 0%대로 성장세가 떨어지고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최근 조금 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추이를 보여왔습니다. 이 추이를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논리가 조금 확인이 되겠죠. 공급 구조에 의해서 일본이 장기 초성장이 됐다 했을 때는 4%에서 1%대로 떨어진 것은 약간 설명이 안 되죠.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공급 사이드에 풀 가동됐을 때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노동력을 많이 감소하거나 자본이 축소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4%에서 1%대로 떨어지는 것은 수요 위축에 영향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장기 불안 초기에 발생한 것이 바블 붕괴였죠. 동경 지역의 일부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동산 가격이 갑작스럽게 붕괴가 되고 심지어는 한 70%까지 상업지구의 경우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30%만 남은 거죠. 10억 했던 집이 3억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부채를 앓고 있던 사람이 부도가 나면서 수요가 위축되는 그러한 그래서 수요가 위축되는 패턴이 과거의 경제학에서는 소득에서 수요가 위축된다. 소득 환성하면 그렇게 본 건데 일본 경제의 이러한 바블 붕괴로 인해서 경제학이 바뀌었죠. Financial Accelerator라는 게 여러 가지 노벨상 당선자들도 썼습니다만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수요가 위축된다. 모든 사람들은 재무적인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어빌리티, 부채와 자산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부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로 인해서 수요가 갑작스럽게 위축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초성장으로 인해 다시 이제 초출산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계속 감소를 하고 그리고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구조적인 압력으로 발생하면서 잠재 성장률도 동시에 하락을 하면서 트렌드로서 성장세가 하락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수요, 바블 붕괴의 영향이 작용했지만 그것이 구조적인 영향, 초출산,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영향이 겹치면서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이러한 경기 사이클은 있었습니다. 장기 플랑키에도 경기 회복기는 있고 또 플랑키도 있었는데 트렌드로서 떨어진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경우에도 올해는 작년은 경기 회복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른다 하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트렌드로서 떨어지면서 사이클로서 회복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때 언제 경기가 좋아져요? 라고 하면은 알고 보니까 몇 년 지나면 그때가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로 경기를 볼 것인지 트렌드에서 경기를 볼 것인지에 따라서 좀 견해가 달라지는데 결국은 일본의 경제를 보면은 그러한 일시적인 수요의 샤워, 방울 풍계와 같은 그것이 경제를 의식시키면서 그것이 투자를 의식하고 그것이 이제 공급 능력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구조를 악화시키는 저출산에 영향이 있었지만 일시적인 수요 샥이 공급 사이드에도 영향을 주고 했다. 그것을 이격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도 치면은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성장률이 장래 성장률이 확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수요의 샥이 금융 사이드에서 샥이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잘 못하게 됐죠. 이제 중요할 때 은행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에 하방 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 사이드하고 공급 사이드의 영향을 상호작용을 느끼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불안, 장기 저성장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소득 2만 불, 3만 불 되면 과거처럼 10%, 20% 성장할 수는 없죠. 그거는 이제 숙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다만 각국하고 일본하고를 비교했을 때 명목 성장률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실질 성장률은 이태리 같은 데도 한 0%대도 있지만은 이제 이것이 실질 성장이 파란 게 실질 성장률이고 저기 빨간 게 물가상승 등 합친 게 이제 명목 성장률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본의 경우에는 명목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명목이라는 게 결국은 경상 가격으로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일금은 명목 성장에 영향을 받죠. 근데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실질 성장률하고 명목 성장률의 차이를 보면은 항상 명목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보다 높은데 그것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역전이 되고 이제 민간소비 디플레이터라고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이제 일본형으로 가는 게 승려이 아닌가 하는 사람은 이제 일반적인 성숙 경제하고 일본의 특성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숙되고 고성장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일본의 장기 불안처럼 이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명목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고 명목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면 결국은 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 임금 마이너스 되면은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피해야 된다. 일본의 장기 불안은 일반적인 장기 불안, 장기 저성장의 요소도 있지만 일본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는 장기 저성장의 원인으로서 저출산, 인구 고령화가 있습니다만 선진국, 특히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본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독일과 일본의 잠재 성장률의 추이를 본 것인데
일본처럼 90년대 이후에는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그나마 2%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달리 이제 생산성 그리고 자본 TFP를 보는 것이 그 총요소 생산성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출산 인구 고령화는 이제 구조적으로 초선자 압력이 됩니다만 그것을 승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결국은 우리는 일본의 과거형으로 가기보다는 독일처럼 생산성을 높이면서 한 적어도 2% 성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기 불안이 되면은 일본의 특징으로서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는 이제 수출 확대를 뒷받침해왔던 상품 구조가 고도화가 좀 멈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과거의 60년대에는 소미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립형 기계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고도의 제품으로 수출 상품 구조를 고도화시켜 왔습니다만 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좀 멈췄거든요. 한국의 경우도 보시면은 2006년하고 15년을 보면은 10대 수출 상위 품목에서 거의 한 9년 정도가 됩니다만은 같고 컴퓨터가 빠지고 플라스틱이 좀 들어온 것 빼고는 거의 똑같은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사업이 확대되지 않는 것이 자기 불안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결국은 기업의 활동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뉴 비즈니스가 위축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그것이 다시 악순환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일본 산업의 부가가치 추이를 보시면은 94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하면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제조 전체적으로는 20%가 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한 20년 동안에 명목의 부가가치가 마이너스 20%라는 것이 굉장한 위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전기기계의 경우에는 40%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매출의 절반이 준다 하면은 그만큼 인력이 준다고 하면 엄청난 수치가 감소를 하는 20년 동안에 면목도 늘어나지 않지만은 실질 측면에서도 위축되면서 공장이 폐쇄되거나 노동력이 감소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방 경제를 보면은 일본에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조금 회복됐지만은 유통업체들이 많이 폐업이 됐죠. 우리나라에도 알려졌던 다이에이라든지 이런 사업체들이 공장들이 없어지니까 또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 사는 사람도 없어지고 또 도시 자체가 많이 공동화되는 상태가 되고 지방의 그 중심이 되는 역 같은 데 가면은 일본은 역 주변에 이제 상권이 많이 형성되는데 그러한 상권들이 문을 닫고 있어서 낮에도 샷다가 내리니까 샷다 고리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제조업의 악화가 내수 산업, 서비스업의 악화로 이어지면서 인구 감소를 더욱더 구체적인 측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 사이드에서 보면은 장기 불안의 특징으로서 기업 수익성이 순환적으로는 개선됐다 나빠졌다 개선됐다 나빠졌다 하다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쭉 마이너스 하락 트렌드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저물가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금리가 낮아지면서 금리 대비의 수익률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러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기업의 대업이라든지 창업이 동시에 부진을 보이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역동성이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나 매출액이 계속 감소를 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물가도 하락하고 기업 수익도 안 쳤기 때문에 내년 임금을 삭감을 했죠. 3년에 2%, 올해도 마이너스 2%. 계속 매년 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 수익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계속 임금이 삭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소비를 안 하니까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기업의 인건비 대비 매출 비중이 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장기 불안이 된 건 이제 방어적으로 계속 움츠리고 삭감, 협의 전략만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부진이 장기화되는 그러한 패턴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사이드에서 특징적인 거는 부도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30년 이상 이제 영업을 해왔던 그러한 전통적인 기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장기 불안 초기에는 이제 일본의 대기업이라든지 전통적인 이제 찬스 기업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인건비만 삭감하고 버티기 전략으로 가다가 언제 경기가 좋을 것인지 기다리는 작전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20년 되다 보니까 막판에는 이제 저축했던 것이 고갈되고 이제 부도가 나는 그런 패턴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찬스 기업들이 이제 시장으로 지배하거나 어느 정도 이제 유리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비즈니스 강행이라든지 경제 구조, 산업 구조에 적응을 한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시스템에 가입 적응을 하게 되면 트렌드가 바뀌게 돼 이제 쉽게 이제 전환이 못하는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으면 그러한 패턴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플라이 시작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많이 이야기되는데 과거에는 고도 성장기에는 1억 천収入다 중간층이다. 일본 사람 골고루 살고 특별한 부자는 없지만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러한 사회였는데 지니케이스라든지 그러한 불평등도 지표가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특이하게 이제 격차 사회 논의가 많이 진행됐고 특히 이제 생활 보호 가구 정부에서 보호를 받는 가구들이 굉장히 늘었다. 여러 가지 빈곤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부하가 있습니다만 젊은층도 있고 또 고령층 대기업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이제 구조조정은 되고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하면은 이제 빈곤층으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좀 문제가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장기 불안기에 돌입하면서 특히 나타나는 것이 90년대 중반에 이제 자살자가 일본의 경우는 2만 명 수준이었던 게 3만 명으로 뛰고 그 이후에 계속 3만 명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아베노믹스에서 뚜렷하게 성과를 거둔 것이 이것이 2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아무래도 이제 자살자가 줄은 게 이제 아베노믹스에서 뚜렷한
성과 지표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장기 불안이 되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썼는데 특히 이제 감세 정책을 쓰다 보니까 감세를 하면은 이제 개인즈 정책이라는데 불경기 때 재정 확대를 하면은 호경기 때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트렌드로서 계속 성장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정 수입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20년 동안 기다려도 안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재무 당국도 그렇게 호술하지는 않는데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다가 계속 나빠지면서 감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세수 기반이 무너지고 경제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그리고 세출 측면에서는 사회보장, 특히 일본이 사회보장이 특히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은 고령화가 되면서 연금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비중이 많이 높아지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GDP의 한 250% 가까이 정부 부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세출을 많이 줄였어요. 일본에서 좀 특히 약한 것이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구개발비 이런 쪽은 많이 줄였죠. 대학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만 교육비 이런 부분을 줄이면서 국방비는 조금 늘렸는데 그것도 줄이기 시작하고 아베노믹스가 되면서 다시 늘어났지만 과거의 피크는 회복을 못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동결을 하는데 이제 사회보장 그리고 빚으로 갚는 이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게 차익 지역으로 좀 빠지는 이제 일반 가게라면 부도가 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으면 정부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보장 비용이 의료라든지 연금 포함해서 연간 3조 엔 이상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물론 아베노믹스로 경제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러한 사회보장, 재정 악화 문제는 아직 손을 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일본 재무당국에서는 고령화가 되면은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 결국은 서비스의 유럽 같은 데서도 부가가치세가 20%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일본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20%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쪽을 작가한데 이제 조항이 많고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세금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이점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 사이클을 잘 못하면 이태리 같은 데는 굉장히 조세 부담이 높은데도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세만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불황기에 많이 피어난 부분이 노동자 고용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이 위축되고 금융도 좀 구조조정이 됐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결국은 서비스업인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소프트웨어나 이런 분야가 아니라 이제 노인을 강화한다든지 이제 그러한 초부가가치 서비스 노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금이 회복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차 사회의 배경이 됐습니다만은 정규직이 비정규직 고용 구조를 보면은 과거에는 15% 정도에 들어갔던 비정규직 비중이 한 40% 가까이 확대됩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사실상 비정규직의 임금이 높아지고 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비중 자체가 높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에 인력 부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본에 가게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젊은층의 경우에는 결국은 일본의 재정이 약화되는 부분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층의 이제 노동으로 결국은 재정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많이 젊은 사람이 오면은 그만큼 재정에 도움이 되고 연금보험에도 도움이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의 젊은층이 일본 사람이 노령화됐을 때 사회보장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의 취업이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장기적인 리스크 사회보장이 뺏기기만 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한 번씩 고민을 하거나 한국의 기반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은 됩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현금 급여 총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프레이션으로 매년 임금 삭감해왔고 근데 이거는 정규직은 동결됐는데 비정규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급여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장기 플랜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의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목 GDP 성장률의 추이를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을 보면은 딱 20년 주기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계기가 되고 있는 거는 일본은 이때 바블 붕괴가 있었고 우리의 경우에는 바블 붕괴가 자산시장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억제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개입 정책도 있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급등락을 피해왔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이 아닌가. 일본의 사례를 보고 우리의 경우에는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인구 고령화 일본이 90년대에 65세 이상 인구 기준이 12%였던 게 한 22%로 됐고 우리는 11%에서 2030년에는 23%로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나 산업의 큰 구조를 보면 유사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가 고령화되는 초기에는 통화가치가 강세를 보이기 쉽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은 돈을 쓰기 때문에 저축이 감소하고 이제 통화가치가 하락을 하지만은 고령화 초기에는 고령 시대를 앞두고 저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저축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4인 가족이었던 것이 아기가 없어지고 가족은 4명이면 3명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굉장히 70% 정도로 높은 비중이죠. 그러면은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흑자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적자다 흑자다 하는 거는 경쟁력도 작용하지만은 일본의 경우에는 한 번도 미국을 생산성으로 능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늘어나는 거는 인구 구조상 저축이 많아집니다. 고령 시대를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의 경우에는 경쟁력으로 착각하고 미국에서 엔화관세하라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산업 붕괴를 촉진한 측면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물론 한국은행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의 시점에는 지금의 우리나라 흑자는 경쟁력이 아니라 인구 구조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적으면은 당연히 흑자가 되고 무역 흑자가 되는데 버는 거는 미국에 비해서 훨씬 작고 경쟁력이 없으니까 워낙 강세가 되면은 굉장히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원화를 안정화시키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산업의 발전 패턴이
선진국의 모범으로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추격을 한다. 이러한 시대가 되면서 90년대에 거의 선진국을 다 배울 건 배웠다. 피크가 되고 그 시점이었는데 우리가 딱 그 시점. LG 삼성이 세계 정상으로 갔지만은 앞으로는 OLED라든지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걸 개발할 때는 남의 거 베낄 때는 이제 원천 투자가 필요 없고 부품 소재나 이런 거 클러스터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거 일일이 만들어야 되니까 투자가 많이 들고 쉽게 돈을 벌기가 힘들어져요. 다만 애써 개발을 하면은 중국 기업들이 이제 쉽게 흉내내고 우리나라 사람이 기술자 빼가면은 이제 기술이 유출되고 물론 우리도 이제 그러한 모방을 했던 시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인구 구조상 보면은 15세에서 64세 인구의 비중이 피크일 때 이제 소비가 피크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한 2016년 후에 이렇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 위축이 상권 세대를 가져오고 지역사회를 위축시키는 그런 배달이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자산 시장의 경우에는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마블 지수 위험성이 일본의 과거 마블 붕괴 기회에 비해서 크지 않다. 특히 일본의 마블은 기업이 대규모로 부동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들이 그러한 부동산 투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 다만 일부 이제 주택기업 시장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한 마블이 우리나라에서 우려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잘 적응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만큼 큰 규모로 마블 붕괴의 영향이 나타나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처럼 4% 성장했던 것이 1%대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본형 장기 불안의 리스크는 적지만은 앞으로 저출산 인구 고령화라든지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정했을 때 소소히 이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그것은 압력을 피하기 어렵지 않냐. 지금 잠재 성장 능력이 3%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2%대로 떨어지고 좀 1%대 후반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의 사례도 보면은 결국은 실질 성장률이 2%로 유지를 하고 또 물가상 수익률을 한 1% 정도로 유지하고 명목 3%를 유지해야 임금도 오르고 또 임금이 올라야 사회보장 제도도 이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로 상당히 이제 사회보장 충격이 크지만은 성장으로 어느 정도 커버한다면 3%의 성장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본이 고민하고 있는 개혁이라든지 산업 구조 고도화,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생산성하고 차원의 성장 기여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중요해지는 그러한 생산성 그리고 차원의 효율 높이기 위해서 일본의 아베노믹스에서 어떤 노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이제 소위 세 가지 화살이라고 하죠. 이제 대폭적인 금리 완화, 성장 전략, 재정 확대 정책. 일단은 돈을 많이 치고 내면은 이제 소비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경제 이론적인 측면이 백그라운드가 되고, 예, 자산시장을 일단 부흥을 시키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엔저를 만들었고, 이제 일단 단기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2014년에 성장률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 초반 수요 정책이었고 구조적으로는 성장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규제 완화라든지 새로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용 시장을 하자. 그리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노력이
선순환을 이루어야 단기적인 성과하고 맞물리면서 일본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제 이거는 너무 단기 성과를 위정하는 정책이 이제 너무 장기화됐고, 일본의 양척구 하나가 초기에는 이제 일본의 정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단기 결정이다. 단기에 템포를 쓰면은 이제 끝난다. 했는데 이제 그게 한 5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고, 최근에는 장기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들어다 정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성장 전략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진행됐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기득권의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뭐 의료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거 개혁하려면 노조의 기득권, 뭐 의료계의 기득권, 좀 농민단체의 기득권.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을 6차 산업화한다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쉽지는 않는. 따라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일본의 성장 전략을 보면은 일단 아베노믹스에서는 산업의 신진대사,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용할 수 있는 차원으로 효율적인 분야로 옮깁니다. 조선산업이나 저로간산업이나 있으면은 괜찮은 기업에나 괜찮은 산업에 차원을 집중시켜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업이 많이, 구조조정을 하면 실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고용제도를 개혁하는, 그거 잘린 노동자는 어디에 가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재교육하고 조선산업에서 기계를 했던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은 정단 엔진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의 구조는 영원하지 않지만 기술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아니면 부족한 기술은 이제 AI를 한다든지 IT화 한다든지, 근로자들도 항상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제 이동성을 높이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자. 그리고 그러한 기초가 되는 게 결국은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이 간접됐고, 특히 일본에서 종합과학기술회의 같은 것을 여러 부처 차원에서 부처끼리 이제 R&D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직화되어 있는 벽을 어그르면서 좀 더 중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자. 이런 것을 좀 했고요. 그리고 국가 전략 특구를 창설을 하면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전략시장 잔존 플랜 측면에서는 그린산, 특히 앞으로는 에너지 구조가 전환되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고, 일본의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을 했고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전략 측면에서는 FTA를 강화하거나 인프라스트럭처, 일본의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뭐 TV나 냉장고나 이런 부분은 경쟁력이 떨어졌지만은 이제 중장비를 충전기계라든지 그러한 인프라 기계를 활용한 해외에 도시를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리 호조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것을 계속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 이제 아베노믹스에서 경쟁력 강화 법안이 만들어졌고요. 이 목적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그것을 지원을 하겠다. 그런 부분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신사업을 한다 했을 때 이제 법률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드론을 한다, 로봇을 한다 할 때 이제 전혀 새로운 것이 하기 때문에 법률이 없죠. 법률이 없으면 이제 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게 이건 허가 못합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이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신사업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져와라. 그러면은 법률이 없지만은 정부 부처에서 유권 해석을 해주고
그러한 규제 회색지대, 그레이존을 없애주겠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드론이 포괄을 했는데 수상 강조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좀 보완하는, 시작하면서 이제 보완하는, 어떻게 보면은 복지주의보다는 이제 연미형의 이제 간행적인 행정으로 변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 전략 특구를 설정하고 여기에 외국인 비자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농업의 경우에도 기업이 직접 들어가면서 농지를 직약화하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도 마음대로 그 특구에서 할 수 있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고, 성공하면은 이 특구에서 정책을 전국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최근에는 특수 산업별로, 예를 들면 드론이면 드론별로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러한 정책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사례 측면에서는 이제 좀 쉽지 않은 부분,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이제 그레이존을 해결을 했는데 이제 신청되는 건수가 별로 없다라든지 한 몇십 건은 됩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성장세에 높아지는 한계도 있어서 최근의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를 특히 2015년의 경우에는 1억 하약 사회 정책이라는 부분으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기존의 세 가지 화살은 금융화나 재정 확대 성장 전략을 강한 경제로 하나에 묶고 오히려 참여 양육 지원이라든지 사회 보장에 조금 더 강화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된 부모를, 예를 들면 70대 된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50대 친구가 회사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남자로 그만두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해결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제 아베노믹스가 이제 초기에는 공공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인력 부족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많이 소화를 못하고, 아베노믹스가 지향했던 것이 그 이전 민주당과 달리 민주당은 사람에서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쓸데없는 공공 투자보다 사회복지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사람에서 다시 콘크리트로 가자 라고 공공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게 노동 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부딪히면서 다시 사람으로 간 거죠.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거는 이제 여성의 취업 환경을 개선하면서 여성이 노동자가 나오도록 하고, 또 고령자들도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하고, 그래서 유럽 전체가 노동자가 되자. 고령자도 그냥 쓸데없이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이런 부분. 그래야 이제 고령 인구 구조, 고령화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2차 아베노믹스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거에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제 빨간 것이 1인당 GDP고, 파란 것이 취업자 1인당 GDP입니다. 이제 성명이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취업 치수를 늘렸죠. 여성이 늘리고 고령자도 늘리면은 인구층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1인당 GDP가 높아지게 되죠. 다만 여성이 늘어나고 고령자가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임금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취업자 1인당으로 하면은 중과율이 떨어지죠. 최근에 일본의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보면, 그래서 재미있는 그림이라고 제가 그린 거지만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2차 아베노믹스도 성과를 보였는데 문제는 임금이 오르지 않다. 평균 임금이 높지 않다.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자. 생산성을 높이자. 쉽게 말해서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이 아니라 여성이
일을 하더라도, 고령자가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임금을 많이 치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갑시다 하는 것이 최근에 3차 아베노믹스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노동의 관행도 시간급에서 성과급으로 많이 가자. 우리 정부하고 조금 반대가 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쓸데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일하고 가사노동도 하면서 자녀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높은 임금을 보고 프로페셔널답게 일하자, 이런 제도로 가고 있고, 사실 일본의 근로 시간을 줄이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아베노믹스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일본의 특징은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사회가 변하는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IT라든지 AI, IoT가 되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모든 산업이 융합되는 부분이 간접되고 있고, 이러한 산업의 융합이 결국은 기존의 식품산업이라든지 유통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사회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임금 고령화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사회적인 문제, 소출사 임금 고령화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사회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에서 조금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나요? 마지막에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생각해 두셨다가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본 경제 지위가 정책적인 지위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바탕이 되는 것이 기업의 조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위축되다가 최근에 회복을 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기업의 조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도 볼 필요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불황 이후에 일본 기업의 대응을 보면은 일단 초기에는 우리는 이것을 일본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해외의 장기 불황,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를 알 수가 있지만 처음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잘 몰랐죠. 한 바브ル경제 직후였기 때문에 슬슬 창구했는데 왜 뭐가 문제인지 몰랐고 초기에는 이제 한 2, 3년 있다가 회복될 것이다. 20년 동안 그날이 기다리다가 안 왔는데 그날이 올 것이다. 일본식 경영은 절대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좀 됐죠. 저게. 그래서 손이 갔던 데도 그대로 전략을 했죠. 손이라고 하면 워크맨이 아시지만은 워크맨이 디스크가 되고 또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DVD로도 되고 별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략 노선을 연장하는 그러한 부분이 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결국은 이제 판을 바꾸는 애플처럼 그러한 혁신적인 제품이 필요했는데 기존의 전략을 그대로 연장하는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이 되니까 일본이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일본식 경영을 다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이제 연구 개발에 있어서도 단기 성과 위주로 많이 집착하다 보니까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일본 쪽 간첩이 좀 많이 약화되고 소닉 같은 데서도 혁신적인 제품이 안 나온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일본식 기업 지대 구조도 혁신해서 부분적으로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기업 지대 구조를 혁신하다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그러한 교류라든지 신용을 보강하는 메커니즘이 약화되면서 각자 도생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위축되는 그런 패턴도 나타났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정리된 것이 일본식 경영의 관점은 기술에 있다, 기술 경영에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다만 이제 글로벌한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제 접목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탄소 섬유, 절간제보다 가볍고 한 4배 이상 강도가 높은 이런 게 이제 항공기에도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도래가 가능한데, 이거는 처음에 개발한 것이 1960년대였고요. 미국도 처음에는 했는데 미국은 중간에 포기했죠. 이게 도저히 어렵다. 미국은 10년, 20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R&D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건 안 되겠다. 회사 4인층에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하거나 주말에 해서 연구를 근근히 하다가 이제 성과를 보이는 그러한. 일본 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파치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풍토도 있어서 이런 장점을 살려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전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기업들이 이제 디프레션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매출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성비, 무조건적으로 이제 가격을 다운시킨 제품은 이제 안 됐는데 가치가 높은, 가격 마이너스 가치, 제품의 가치, 두 가지가 높은 거를 많이 성과를 보였고요. 마블 붕괴되고 장기 분할됐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이제 스타벅스 익숙해졌는데 다시 태양에 있는 자판기 커피 먹냐? 이건 아니겠죠. 착한 커피로 간다든지 이러겠죠. 이런 강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소개가 된 나이 프렌치라는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세계 각국의 고급 식재료, 이게 새우라든지 스테이크 이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가격을 낮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싼 이제 스테이크 저도 갔지만 그때 3만엔 정도, 3,000엔이니까 3만원 정도. 그 대신 서서 먹는, 그러니까 회전을 빨리빨리 하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의 경우에는 이키나리 스테이크라고 해서 이제 카운터에 가면 딱 쏘자마자 스테이크가 나오는, 그 대신 빨리 5분 내에 먹고 가라 이런 건데, 이런데 이제 굉장히 거기가 그랑스로 주문할 수 있어서 젊은층이 좋아하는 그런 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도한 가치, 모노づくり제조보다는 고토づくり, 제형을 만들어지는 이러한 제품이 괜찮았고, 뭐니 해도 도쿄 디즈니, 미국에도 없는 디즈니 시가 있죠. 바다를 컨셉을 한. 그리고 계속 이제 시설을 확장하고, 또 종업원들이 비정규직이었는데 최근에 정규직화 시켰어요. 굉장히 이제 자부심이 있어서 월급이 낮은데도 이제 스스로 이제 가인 노동을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더울 때 이제 인형을 입고, 그러한 이제 관리, 의미를 부여하는, 당신의 노동은 굉장히 이제 가치가 있다. 그걸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낮은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성과를 보였고, 나르미우다 토스트는 굉장히 비싼, 우리 돈으로 30만원 정도 하는데 토스트 하나에. 근데 이제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빵이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한 끼 먹는 것보다는 식빵만 먹는 건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아침 식사할 수 있다. 그런 컨셉으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富士필름 같은 데 보면은 필름 비즈니스가 아시다시피 이 시대에 없어졌죠. 사진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요즘 없죠. 사진기 들고 다녀도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한 99%가 시장이 없어져서, 그렇게 되면 기업이 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실은 코닥이 망했죠. 이 기업은 저도 사장님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필름에서 활용한 기술은 이제 하나는 이제 필름이기 때문에 LCD 필름에 활용하고 또 헬스케어 필름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필름이라는 게 이제 얇은 것 같지만 그 층에는 굉장히 많은 층이 있고 콜라겐도 있고 여러 가지 미세한 가공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자 구조를 조절을 하는 그런 분자 구조를 조절하는 기술이 되면 이제 피부도 콜라겐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부에 탄력을 주거나 이런 화장품 아니면 약품 이런 쪽으로 융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술을 깊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섬유를 한다든지 식품을 한다든지 결국은 원자 분자 단위가 아니겠습니까? 이 단계까지 가공하게 되면은 다른 분야로 자동차 하는 거죠. 아예 에너지가 중요하다 하면 그것을 에너지에 쓴다든지 이런 게 중요했고 결국은 깊게 파는 거란 유관 분야하고 융합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로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IT 혁명이 많이 되면서 제조업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예를 들면 TV를 세밀하게 제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의 IT화로 인해서 반도체 칩으로 모든 게 집약화되고 모듈으로 쉽게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공장이 아무리 세밀하게 한다 해도 그냥 모듈화시켜서 쉽게 만들어지면 기능국에서 만드는 게 유리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다만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더라도 이제 세밀한 가공이 필요하는 모노즈크리 분야는 남아 있습니다. 산업의 구조에 따라서 다른데 승용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작 기계라든지 이러한 이제 부분적으로는 모듈화가 하지만은 이제 세밀한 가공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일본 기업들이 특수하게 강화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조정밀 부분이라든지 소재 이런 분야에서는 어떤 품목에서는 80%, 9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동양대학에서 노벨상 받은 이제 물리학자들이 경우를 보면 일본 참비를 많이 활용했죠. 여기 있는 바와 같이 호리바 제작소라든지 이러한 시즈오카에 있는 기업들이 했는데 하마마츠 호토닉스라는 회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참비가 정밀하기 때문에 달나라에서 스마트폰 키면은 그 피스를 여기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수준의 정밀도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날라오는 이러한 이제 분자나 우주선을 관찰하고 이 기계를 가지고 동양대학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노벨상 탔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성과는 안 나지만은 장기간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그러한 기술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화되고 단순화되지 않는 분야를 찾아서 여기서 일본 기업들이 살아나갔다. 물론 우리도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지만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본에서 갖다 쓰면 더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이 교류를 하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노즈크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자동차가 전자산업에 비해서 이제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강했기 때문에 특히 토요타 같은 데는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토요타의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세스 자체를 개선을 끊임없이 하는 것 플러스 설계를 새로운 설계를 계속 고민을 하고 또 90년대 장기 불황기에 그 히트를 친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거 새로운 혁신을 이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의 구조를 바꾸는
자동차 안에 전기 구조가 나오고 전기 모터로 부분적으로 동력을 찾는 그러한 노력을 했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엔진도 있고 모터도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러한 복잡한 구조의 기계는 일본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현대는 하지만은 좀 쉽지 않은 부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쉽게 EV로 가면은 전기차로 가면은 모터만 있기 때문에 엔진 부품이나 거기와 관련된 부분이 줄일 수 있어서 EV가 되면은 LG나 삼성이 이제 TV, 브라운관 TV에서 LCD로 갈 때 우리가 확 이제 도약을 한 바와 같이 이제 HV,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희망에 의해서 EV로 가면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일본은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현대가 별로 잘 이제 주력을 안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제 특히 그거 부분은 이제 계열이 되고 있는 부품 회사들이 엔진에서 모터로 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있는데 이제 토요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EV로 손해를 못하고 연료 전지장 이쪽을 강화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토요타도 조금 문제가 되는데 저도 원고에서 많이 썼습니다만 최근에야 지난번에 도쿄 모터쇼를 보니까 수소 연료 전지장은 토요타에서 그 속에서 전시를 하고 전면에 EV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토요타나 일본 기업은 EV로 손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EV 시대에 우리가 좀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기술적인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의 클러스터화. 근데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공단, 공업지대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공단이 되지만 공장이 이것이 지식 창조적인 개념,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이제 새로운 제품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 지역에 있는 공장, 기업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소, 공공기관이 이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우리로 치면은 이제 창조혁신센터가 되는데 이제 정정권에서 했기 때문에 창조란 말보다 혁신을 앞으로 강조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좋은 정책이었으니까 이제 개선을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한 시민사회적인 부분에서 코디네이터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지식을 융합하는 이러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앞에서 그림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자동차, 공작기계, 로봇 이런 분야는 이제 좀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일본 제조업이 강점이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이제 IT화가 되고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공작기계도 IoT가 AI가 여기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기업의 경우에도 파나가 같이 강점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그냥 무턱대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분야에서는 IoT와 AI를 강조하는 혁신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대응 측면에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장기 불황기의 특징적인 부분은 임금이 절제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가게를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했는데 일단 부채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 지급이 금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를 보였고 이제 장기 불황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가계 부채 문제도 있습니다만 가계 부채 지나친 부분을 좀 억제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의 구조나 경제의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개인도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고도 성장기의 주격 시대에는 이제 조직에서 으쌰으쌰 하면은 이제 됐는데
사장은 사실상 피라미드 위에서 별로 이제 조정형 조직을 조정하는 사람이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조선자 시대에는 이제 각자가 이제 독립적인 이제 지식 근로자로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특히 사장까지 올라가려면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전문성으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폭넓은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의 고판이라고도 하죠. 이제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려면, 금메달을 따려면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세계가 글로벌할 때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여러분도 돼야 되는데,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되려면 좀 쉽진 않죠. 근데 이제 다만 핵심 되는 전문성에서 한 100명 중에 한 명의 인재는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유관 분야, 예를 들면 이 사람의 경우를 보면 제트기 하는데 이제 금속 가공이라든지 이런 유관 분야의 부분에서도 한 100명 중에 한 명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세계만 되면은 10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100만 분의 1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평생 현역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고령자가 자립을 해야 되고, 권위주의를 억제하면서 젊은 층과 소통. 근데 앞으로는 이제 60세, 70세까지 일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회사에서는 부하가 미래의 상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함부로 부하한테 안 하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트렌드를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사람의 경우는 100세까지 현역인 사례리만으로 일했습니다. 저출산 인구 고령화를 생각하면은 결국은 앞으로의 시대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연금은 한 고령자의 개념을 75세나 80세로 보고, 일본에서도 75세 이상의 인구가 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인데, 65세 고령층하고 75세 이상 고령층은 다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이제 능력을 키우고 간간히 운동도 하면서 현역이 기간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가 아닌가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 하나로는 좀 힘들 것 같고, 같은 기업에만 있어도 기업의 수명이 30년 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오래 일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 말띠도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일본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올해 올해 2017년, 올해 2018년이죠. 18년은 작년에서 또 비슷하게 한 1%의 성장세, 무난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 환경이 올해까지는 괜찮지 않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 이제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2019년까지 괜찮냐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018년은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는 일단 좋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취업한다면 올해쯤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장기적인 과제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저출산 인구 고령화, 사회보장제도 개혁, 생산성 향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평생 근로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 개혁이 되면은 일본도 한 1%
명목 2%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3대로 갔을 때는 아베노믹스가 조금 좋아졌지만은 다시 성장세가 하락을 하는 우려가 있고 사실은 일본의 미즈모 종합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한 2020년대 중에는 다시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되고 만약 마이너스 성장까지 간다면은 연금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사회보장이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러한 세대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으로서는 일본식 창립불황은 선명은 아니지만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적어도 면목 3% 정도의 성장세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문제인가? 라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성장, GDP가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인구 고령화 대응한 재정사회보장제도의 일제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60세, 70세,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사회보장이나 교육 시스템과 함께 구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성장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경기가 좋을 때 앞으로 몇 년 후에 불경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 구조조정을 착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러게 앞서서 산식 구조조정 징후가 보이면은 바로 하는 아니면 선행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재적 파괴를 위한 도전. 결국은 그 바탕이 되는 건 각 경제 주체들이 기존의 전략의 가능성에서 벗어나면서 수시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일단 마무리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